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신 자료로 핵심만 준비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요약한 최종 핵심 요약본은 끝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과목인 교통 및 화물 자동차 관련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인데요. 먼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차도 하면은 사실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들로 나왔을 때 이게 차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공 구조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 표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도는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그 도로의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시험에 표현되는 방식이 답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단어 나온다 하면 바로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지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보행자나 차마,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 모범 운전자의 기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표시장, 표창장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상관없이 표시장을 받거나 2년 무사고 경찰청장에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우리는 모범 운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주차, 정차의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주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즉시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갔을 수도 있고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차가 되는 거고요. 정차의 개념은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 잠시 주차를 했다. 편의점 가서 뭔가를 사오려고 주차를 했다. 그럴 때는 주차가 아니라 정차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또 적재 기준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 말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자동차의 적재 기준. 자, 적재 중량의 110%라니까 10%는 초과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적재 중량 알아두시고 이 길이 너비 중요합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 10%를 더한 것이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이 너비에 대한 개념이 약간 애매한데 자,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내가 백밀러로 뒤를 봤는데 그 백밀러로 인해서 이 적재물로 인해 그 백미러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것이 규정 너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보시면은 지상으로부터 4m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통행에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고시된 도로의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소형 3륜 자동차는 2.5m, 2륜차는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자, 여기 전신, 전화, 전기공사, 전기 작업, 수도 작업, 제설 작업 이런 것들이 있어 공익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의 승차 정원이 넘어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할 수 없는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건이 너무 크고 무거운데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량을 초과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 폭의 양 끝에 30cm에서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자, 요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면은 간혹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짝반짝이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거리 볼게요. 자, 안전거리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1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도 자주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더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공주거리, 제동거리 요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되는데 공주거리는 내가 위험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이 시작되는 데까지 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장애물이다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밟은 순간까지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제동이 시작되겠죠. 그 제동이 시작되고 완전 정지,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의 상태를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제동을 합체하게 되면은 정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주는 인지와 작동까지고 제동은 작동에서부터 정지까지가 이제 제동이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됐을 때는 우리 정지 시간 혹은 정지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종 면허와 2종 면허가 좀 다른데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쉽게 말해서 시력이 0.8 이상인 거고요.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다른 쪽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여기 수직 시야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수직 시야가 20도, 그리고 중심 시야가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시력 검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2종 운전면허 보시면은 0.5, 여기서는 다른 한쪽 눈을 못 보시는 경우는 0.6 이상이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은 5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40dB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이것도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도로교통법령 보시면은 이제 등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 여기서 일단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짚어 볼게요. 자, 일단 녹색 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황색의 등화가 되어 있을 때는 일단은 멈출 준비를 해라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교차로에 내가 진입을 한 상태인데 황색이다. 그럼 멈춰야 하는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럴 때는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즉 황색이 켜졌을 때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꼬리 물기가 판명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적색 등화 마찬가지로 멈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황색 등화의 전멸과 적색 등화의 전멸 차이가 있는데, 자, 조심해서 지나가라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적색 빨간색으로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일단 일시정지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 제한이죠.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일반도로 먼저 볼게요. 편도 1차로에서는 60km가 최고 속도고요. 2차로 이상에서는 80km입니다.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고속도로가 나오겠죠. 자, 고속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 80입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80km 이상이고 최저 속도는 50km 이상이고요. 편도 2차로 여기서부터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편도 2차로 고속도로다. 그럼 매시 100km까지 가능합니다. 단 80km까지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1.5톤 이상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은 최고 속도가 80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저 속도는 마찬가지 50입니다. 그리고 지정 고시된 노선, 그리고 그 구간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최고 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매시 120까지 가능하고, 자, 90까지 가능한 거는 마찬가지로 1.5톤을 이상하는 건설기계나 이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저 속도는 마찬가지 50km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90km가 최고 속도 제한이고 최저 속도가 30으로 쭉 떨어진다는 거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속도로 외에서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자동차 내용을 다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왼쪽 차로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차로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고속도로가 좀 더 자주 나오겠죠. 자,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통량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에는 1차로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80km 미만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1차로로 앞지르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운전 가능하다라는 거 편도 2차로에서 가능하고요. 자, 편도 3차로도 1차로 마찬가지입니다. 편도 2차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차로, 편도 3차로면 이제 왼쪽 차로가 중간 차로가 될 건데, 자,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제 2차로로 달려라. 이런 얘기고, 이제 오른쪽 차로가 3차로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 이런 친구들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 알아두시고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악천후 시 기상이 안 좋을 때 최고 속도에서 얼마나 감속을 해야 하는 기준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20% 감속되는 기준 볼게요.
비가 노면에 젖어 있는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2cm 아래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 20%를 감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최고속도 절반, 5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는 최고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노면이 얼어 있거나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를 50% 감속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속도가 만일에 80km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20% 감속이니까 16km를 감속해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 염두해 두시고요. 자, 추가로 알아두실 거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는, 자, 이 최고속도를 우선으로 따라서 주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한 이제 차종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번 외워볼게요. 자, 1종 대형 면허로는 뭘 운전할 수 있냐? 자, 건설기계. 자, 우리 건설이라고 하면 보통 필요한 것들이 떠오르죠? 자, 이런 것들은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통 면허, 1종 보통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용장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 기준 한번 외워 놓을게요.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그리고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는 일종 보통 면허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종 소형 면허 보시면은 이제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특수 면허에 이제 견인차들이 추가되고 군안차가 추가가 되는데, 자, 대형 견인차 하면 말 그대로 견인차, 특수장점 모두 가능해요. 근데 소형 견인차 하면은 3.5톤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군용차는 당연히 군안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종 볼게요. 2종 보통면허. 자, 여기서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대형과의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는 이제 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1종 보통면허와의 차이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점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면 한 명당 벌점 90점입니다. 자, 단 72시간 3일이죠. 3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들을 숫자로 해서 이제 벌점이 매겨지게 되고요. 중상, 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3주, 전치 3주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중상 15점이고요. 경상, 3주 미만 5일 이상의 전치가 나왔을 때 이제 5점. 그리고 부상 2점 5일 미만이다 라는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주사고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도주사고에 대한 것들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설명 한번 쫙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도주사고가 되는 경우를 보면은 피해자를 방치, 거짓 진술, 바꿔치기, 연락처를 거짓으로 남긴 경우, 피해자를 후속만 하고 간 경우, 그리고 쌍방 과실의 경우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한 경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 해서 조치 없이 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의아한 거 있죠? 아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왜 도주사고가 되냐?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후속 조치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도주사고의 판단이 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도주사고 아닌 경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피해자의 부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연락처만 제공했어요. 아, 이거는 후속 조치의 개념 중에서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미한 부상인 거죠. 그래서 연락처를 제공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타인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고치를 위임하고 동료가 사고 처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위임을 해도 요거는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로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일행의 위협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자, 내가 사고를 내고 봤는데 저기서 무서운 형님 한 4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갔어요. 망치 들고 내리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도주사고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고 낸 운전자가 내 차량 사고 조치를 없이 간 경우는 도주사고 아니다. 그거는 자기 차니까 본인이 문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주사고를 정리해 보면은, 자, 일단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다쳤는지 인식을 하거나 다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은 후속 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사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태로 방치하고 이탈을 했어요.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사고 초래가 이어진 경우에는 도주사고가 된다라는 거.
이런 개념 잡아두시면 이제 도로사고가 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각종 사고들의 성립 조건을 조금 볼 건데요. 일단은 사고 조건을 볼 때 장소적 요건, 운전자적 과실, 피해자적 요건, 혹은 보행자적 요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장소적 요건은 보통은 그냥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나오는 건 운전자 과실이나 피해자 요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예외 상황이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에 과실로 피해자 사망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사고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사망사고지만 이제 과실을 측정할 때에 사망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고요.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를 들면은 뭔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사고로 과실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해자 요건 보시면은 피해자가 자살했거나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그리고 운행 목적이 아닌 마찬가지 작업 중이죠. 작업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 경우에는 자, 피해자 요건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다 하면은 이 사망 사고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어서 신호 지시 위반 사고 보시면은 자, 당연히 신호 지시를 어기려면은 신호등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거나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요건은 보통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적 요건 보시면은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신호 지시 위반 사고를 내가 내버려서 자, 저기는 가로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로 과실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 그럴 때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운전자적 과실 보시면은 불강력적인 과실.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신호를 잘 되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추돌을 해서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버려서 신호를 어겨버리게 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예외로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시설물 설치 요건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이에요. 자, 아파트 단지 내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우리 아파트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혹은 백화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서 내가 어겨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로는 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과실은 잡히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에 보셨던 내용, 운전자적 과실, 시설물 설치 요건 보시면은 똑같죠. 피해자적 요건도 보시면은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속사고 성립 요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쉽게 볼게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20km. 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과속사고는 뭐다? 20km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의 기준에 입각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대물 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자, 과속사고로 보통 과실을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나려면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에서 사고가 났어야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운전자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겠죠. 그래서 어른이 다친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로 보통 지정이 되고 학원 수강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횡단보도 보행,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 다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되려면 일단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겠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가 사고 났어요. 과연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전거는 원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내가 내려서 횡단보도를 끌고 간 사이에 차가 와서 나를 쳤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횡단보도 보행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무단횡단도 마찬가지. 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지 이제 무단횡단 사고가 된다. 그래서 보호 의무 위반이 되고 안 되고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가 일단은 중요시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무면허 사고도 면허가 있어야지 무면허 사고가 되겠죠. 물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도 무면허 사고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만 잡아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3장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벌써 재미가 없는데,
자, 1과목에서는 재미없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집중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송, 원가, 시민, 의결 고려 사항은 뭐냐? 자, 어떤 원가니까 돈이 들어가는 사항 전부 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인건비, 뭐 감가상각비, 고정비용이 있고요. 유류비나 부품비 같은 변동비용이었죠. 그래서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상하차의 대기비용, 자, 요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시간 이동시켜 주는데 10만 원을 쓰는 화물차가 있는데 운반하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운반할 시간이 결국 30분밖에 없죠. 자, 상하차 하는데 30분이 걸려버렸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손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심의, 안전 운송 원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고려 사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회는 안전 운송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자, 마진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분들도 먹고 사시겠죠. 적정 이윤을 더해서 화물 자동차의 안전 운임 심의 의결을 한다. 그래서 즉 안전 운송 원가와 적정 이윤이 안전 운임이 된다라는 거, 요거 특별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화물차 유형별 세부 기준 한번 볼게요. 일단 화물 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으로 나뉘는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덤프형은 덤프트럭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볼보 덤프트럭 생각하시면 되죠. 지붕 덮개가 있고 이렇게 적재함이 윙하고 올라가서 중력을 이용해서 물건이 이렇게 적재, 흙 같은 돌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배년은 지붕 구조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 기준 좀 볼게요. 자, 화물 자동차에는 특수 용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특수 자동차의 구분이 이제 견인형, 군안형, 특수 작업형,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수 자동차에 특수 용도형이 들어갔다, 맞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 라고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물 자동차 시험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에 조금 집중해 볼게요. 자, 화물 자동차 경형, 소형, 승합 화물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자,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2년을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차량이면 1년, 2년 초과면은 6개월이다. 자, 2년 이후로 노후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6개월마다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잘 굴러간지 확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중형 승합 자동차, 대형 승합 자동차는 8년 기준으로서 1년, 6년 나눈다. 그리고 그 밖에 화물차, 자동차들은 5년으로 기준을 나눈다. 그래서 이 2년 기준으로 8년 기준으로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나눈다. 요것만 외워주시면 생각보다 외울 내용이 없네 라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 밖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사 기준 날인데, 자,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유효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신규 검사는 당일부터 유효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검사는 10일만 외우시면 됩니다. 재검사면 10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이제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안 받았으면 2만원인데 30일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114일 이내에는 2만원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3일마다 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일이라고 하면은 3일마다니까 31, 34, 37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데 35일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원래 2만원이었는데 3만원 추가되니까 3일 추가되니까 2만원이 더해진 4만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115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30만원, 무조건 30만원이 든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한 운임 요금 받으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하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 하차시키면 안 됩니다. 중도 하차 안 되고요. 화물 운송 거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운임 요금을 부당한 운임 요금을 이제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걸 3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 한번 볼게요. 자, 상호 변경했을 때, 그리고 대표자 변경됐을 때, 이건 법인의 경우고요.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 이전했을 때는 제 운송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하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 제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시, 전쟁이나 시변, 비상사태, 그리고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 예방이나 소통 원활을 위한 경우는 뭐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임시 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명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검사 종류는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냐?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많이 나오죠. 정말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고 찍을 때는 시도지사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뭐 서울특별시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는 원래는 운송을 하면 안 되는데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긴급히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비상사태로, 그리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나 철도가 불가용,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무시하셔도 되고요.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수익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화물자동차 사용 제한 또는 금지 6개월 제한이 되는데, 자, 먼저 자가용 화물차 사용해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자, 허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한 경우에는 6개월 제한 혹은 금지가 될 수 있고요. 자,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안 된다. 즉 본인이 직접 하는 건 되는데 임대를 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들 뭐 운전 적성 검밀 검사를 받으셨겠지만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신규 검사는 3년 지난 후 재취업하시는 경우는 또 해야 되고요. 특별 검사는 중상이나 사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을 낸 사람들, 그리고 행정처분 점수가 81점 넘는 사람들, 그리고 자격 유지 검사는 65세에서 70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즉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간간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반품된 경우, 차량이 초과된 경우,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 목적의 경우, 그리고 본래 기능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자, 폐차하는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소 등록을 꼭 해야 된다. 자, 그럼 말소 등록은 언제 해야 되냐? 이 사유를 발생한 경우, 혹은 이 사유를 내가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가 한다. 역시나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많습니다. 자, 과징금의 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의 용도. 자, 우리가 과태료 이런 거 뭐 잘못하고 하면 이런 거 다 모아서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벽지 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 대통령 노선은 이제 손실의 보전 이런 것들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운수 종사자의 양성이나 교육,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시설의 관리 비용도 있겠죠. 그런데 과징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 터미널 건설하는 데 사용을 한다. 터미널 정비 확충하는 데 과징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특이한 거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밖에 여기 자동차 화물 운수 사업 마찬가지고요. 경영 개선 그리고 운수 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재미없는 내용들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화물의 기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화물이란 건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물품, 혐오감 주는 물품, 동물, 그리고 악취가 나는 수산물이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합한 강목, 그리고 기계, 기구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뭐냐,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데 이거는 사람 한 명이 이제 20kg를 드는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이제 화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약관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순서를 볼게요. 운송 약관을 신고하고 할 때는 운송 약관 신고서를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운송 사업자가 그 약관 신고서를 받았죠. 그럼 그거를 운송 약관을 정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송 약관에는 손해배상이나 면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거 핵심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대기환경보전법령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는 요게 자주 나와요. 자, 세 가지 목적. 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예방, 국민 건강, 환경 오염 예방이고요. 관리,
대기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건강,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대기 환경 보존 법령을 정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관련 용어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대기 오염 물질, 자,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이런 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가스는 자, 기체상 물질,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매연을 연소할 때 생기는 건데, 자, 입자상 물질이네요. 즉, 고체라는 얘기죠. 자, 검댕도 마찬가지로 고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리탄소가 둘 다 유리탄소로 되는데, 그래서 검댕은 응결돼서 뭉쳐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요 검댕을 외워두신 게 조금 차이 구별하시는데 편하실 거고요. 자, 저공해 자동차는 뭐냐? 대기오염 배출이 없거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은 차를 우린 저공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회전 제한 장치는 자,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공회전 제한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로 이제 전환 개조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기 환경 보전 법령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자,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대상 차량입니다. 자, 요렇게 내용이 긴데 자, 읽어보시면은 뭐야 별거 아니네. 뭘까요? 버스, 택시, 화물차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굳이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그래서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 운송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원동기 가동 제한 위반 시 처벌은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전부 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공회전 제한 장치를 누가 부착하라고 명령을 하냐?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명령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최신 버전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다 업데이트 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1과목은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숙지를 했다라고 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셔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최신 자료로 핵심 공부하기 2과목 화물 취급 요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1장은 개요인데 내용이 거의 시험에 나올 내용도 없고 굉장히 짧아서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제 2장부터 시작하는데 운송장 작성과 화물 포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서 쉬운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가운데부터 쌓아 올려야지 조금 더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중량부터 적재를 한다. 자, 무거운 물건 늘 아래쪽부터 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겠죠. 자,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위부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워야 한다. 당연히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초반에는 조금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고민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거절, 이사, 화물지상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간단히 외워줘야 됩니다.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에 끼칠 수 있는 물건, 자, 김치나 젓갈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늘 거절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운송장 역할 및 기능. 자, 우리는 그럼 이런 거를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먼저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과 화물 인수증, 그리고 운송 요금의 영수증,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그래서 이것은 작업 지시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금 관리 자료, 그리고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 이렇듯 운송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아주 쉽겠죠. 자, 운송장 기재와 관리 사항을 보시면은 자,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함께 들어가 있고요. 송환인의 주소, 성명, 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운송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문 번호, 운송 요금, 지급 방법, 화물명, 화물 가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혹시 화물 택배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대신 화물 택배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화물 택배를 보내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재할 것들이 좀 추가가 돼요. 자, 그렇게 보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기억이 나실 거고, 보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운송장 형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우리가 아는 기본형이고 보조형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물건이 한 10개 정도 추가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보조형을 사용해서 다수의 화물을 한 방에 운송장으로 기록한다. 그런 게 이제 보조형이 되겠고요. 스티커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BDI라고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래서 문제에 만일에 뭐 BDI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운송장 스티커형이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운송장 부착 요령은 정중앙 상단에 부착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운송장 부착 요령은 어려운 경우, 운송장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송물을 박스에 넣어서 배송한 뒤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한다. 재포장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운송장은 꼭 붙여야 한다. 붙일 수 없는 형태라면은 재포장을 해서 그 박스에다가 운송장을 붙여서 배송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포장 시 유의사항도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아 보이는데 핵심만 볼게요. 가구류의 경우 면책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박스 손상으로 인해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을 강화해야겠고요. 비나 눈, 악천 후에요. 그럴 때는 비닐 포장, 외장 포장이라고 하죠. 비닐 포장을 하게 되겠고요. 자, 서류나 부피, 작은 물건들은 작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해서 집활한다. 라는 요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포장의 개념은 개장은 말 그대로 한 개 할 때 그 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낱개 포장, 단위 포장이라 얘기를 하고요. 내장, 외장 차이가 약간 그 습기 그리고 비가 새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기능은 비슷한데, 자, 내장은 일단은 내부의 습기, 충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하는 포장이고요. 외장은 겉에다가 하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내부 포장물, 내부에 있는 수화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안쪽이 아니야, 밖에 아니야,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의 기능 이어서 좀 보시면은 보호 가능하겠죠.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 표시도 될 거고요. 이게 상품성으로 가치가 좀 보호가 되니까 상품성도 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운반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판매에 좀 뭔가 이쁘고 하니까 판매 촉진성인 기능도 있다라는 거 또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그럴 만하죠. 자, 그리고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유연 포장과 강성 포장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반강성 개념은 이제 유연 포장과 강성 포장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자, 포장 방법별 분류 보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방수 포장. 방수포를 외부에 설치합니다. 물이 침투하는 것 자체를 방치하는 게 방수 포장이고요. 자, 방습 포장이란 뭐냐? 습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포를 내부에 설치해서 이 안에 있는 내부, 흙이나 사료 이런 것들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습 포장이라는 거, 요 차이 잘 알아두시면 일단 좋고요. 방청 포장, 방청은 녹에 쓰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완충 포장, 외부의 힘이 내부에 가해지지 않게 두텁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공 포장은 내용물의 활성 방지나 내용물 보호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공기가 접촉됐을 때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건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진공 포장, 또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 진공 포장 많이 하죠. 자, 압축 포장은 압축 포장과 진공 포장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압축 포장은 내용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수축 포장은 부피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필름을 열수축시켜서 물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별로 차이점을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 관련, 이제 3장에서 화물의 상차 하차에서 적재 관련 문제풀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 자, 무게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재함을 너무 부족하게 실지도 않는다. 이런 뭔가 과하거나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절한 관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 높이 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심,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민해서 풀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안정성, 둥근 물건은 포장을 해야겠고요. 볼트 같이 작은 물건들은 다시 또 그런 모아서 포장을 해서 적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안전성, 이제 안전한 거죠.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고, 낙하물 조심하고, 내가 물건을 들고 갈 때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뒤에 누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시야 확보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리성, 가능한 기회를 이용한다. 자, 무거운 물건이 계속 반복되는 상하차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수작업, 기계작업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수작업,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두뇌 작업, 뭔가 이거는 여기다 놔야 되고, 이렇게 생긴 건 저기다 놔야 되고,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은 기계가 할 수 없겠죠. 그런 작업들은 이제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고, 소량 취급이나 불규칙적인 형태 화물 작업할 때는 수작업이 좋습니다. 근데 기계 작업 같은 경우, 단순 작업이거나 표준화되어 있어요. 박스의 크기가 일정하거나, 그런 표준화된 화물 작업하거나, 중량물,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기계 작업이 옳다라는 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화물 적재 작업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 드렸었던 말씀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트 같은 세밀한 물건을 상자에 넣어 적재한다. 작업 전 적재한 바닥 체크, 낙하물이 없는지 다 확인한다. 자, 안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화물 결박은 중요한 작업에 신경 써서 작업한다. 자, 낙하물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적재함 난간에서 적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안전 관련이죠. 자, 이렇듯 지금 읽어보시면은 안전한 자세,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항상 점검한다, 어디에 올라서 위험하게 작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화물 적재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고 다음 문제를 고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한다. 가능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서 든다.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 이용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자, 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또 컨테이너 작업, 보아가스 작업, 위험물 작업, 독극물 작업 이런 내용들이 또 굉장히 길게 몇 페이지, 몇 장 가량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노면이 불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싣고 작업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압가스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방치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청결 방수 상태를 유지한다. 뭐 화물의 이동으로 충격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이런 발열, 부식을 유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고압가스 위험물, 독극물, 자, 누수되고 있지 않은지, 누출되고 있지 않은지, 누유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후속 조치, 후방 조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컨테이너 작업이나 고압가스, 위험물, 독극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것 같을 때는 안전이 최고지. 그리고 청결 방수, 누출 확인 뭐 이런 것들만 뉘앙스에 잡아 두셔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계속 마찬가지 안전 관련 얘기죠.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화물을 옮길 때나 입출곳이 바닥이나 통로가 미끄럽거나 장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죠. 시야 확보 유의하고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위험물, 독극물, 누수, 누유는 회수 조치를 해야겠고요. 주변 정리 후 취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호수단 구비를 하고 안전조치 각별히 신경 쓰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는 늘 시험 문제에서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안전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우리가 조금 이해보다는 암기를 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적재물을 결박하고 덮개 설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등장하는 친구가 팔레트입니다. 우리 물건 깔기 전에 이렇게 나무 팔레트나 이렇게 밑에 깔고 상자를 적재하거나 하죠. 자, 이 틈바구니를 어떻게 붕괴하지 않게 안전하게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잘 나온 친구가 이제 틈바구니입니다. 자, 팔레트의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이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틈바구니는 일정한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하여 없앤다. 자, 여기서 발포 스티판만 외우셨던 분이라면은 틀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렇게 껴서 맞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차에는 합판을 넣기도 하고요. 팔레트 틈은 또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틈, 붕괴 방지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제 팔레트를 묶는,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스트레치 방식, 자,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비닐로 팔레트 화물을 이제 감아서 랩핑을 하는 걸 랩으로 감는 것처럼 고정을 하거나, 주연 어프 방식, 자,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이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자, 팔레트가 있으면은,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쪽으로 쏠리면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 자, 주변으로 하중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가운데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다리꼴로 쌓여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고정이 탄탄하다. 그게 주연 어프 방식이고요. 자, 풀 붙이기엔 말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팔레트와 약간 붙이고 미끄러지는 방지를 하는 건데, 대신 뗄 때 이게 화물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링크 방식. 자,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워서 슈링크 터널, 이렇게 어떤 터널이 지나는데 그 필름이 열을 가하면서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그 수축을 되면서 안에 팔레트와 물건, 화물을 밀착시키면서 고정을 해주는 게 이제 슈링크 방식이다 라고 이 특징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 단속.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나오냐? 자,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를 초과했을 때 500만원이고요. 운행 제한을 위반하거나 지시한 사람, 그리고 운행 제한 위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적재 측정 관련이죠. 자, 이런 거 뒤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과적은 뭐다? 적재 측정 관련이다. 자, 적재 측정에 불응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1000만원이죠. 측정하려는데 갑자기 막 딴 데 가 있고 막 시동도 안 거, 차 안 움직이고 막 방해를 하죠. 그래도 1000만원이에요. 적재량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뭔가 관련된 거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에 또 운행 요령 이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도 자, 일단은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규정 속도 준수 당연히 해야겠죠. 비포장 도로에선 서행하고 정량 적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거 적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위험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결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거나 미끄럼, 안전사고 점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거를 시험 문제 푸실 때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적은 제동거리를 증가시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차, 하차, 전, 후는 시동이 반드시 꺼져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 지시를 받고요. 상차지 도착지 통보를 받고 중량을 체크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상차를 했어요. 자, 안전하게 실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손해 여부와 봉인번호로 체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를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 한번 다시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게이트 물건이 나오는 그 게이트 입구에서 전산 정리를 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이 시험 문제 잔골로 등장합니다. 자, 축하중은 10톤이고요. 총 중량 40톤입니다. 요 숫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길이는 16.7 초과하시면 안 되고, 폭은 2.5m. 일관문서도 내용이 나왔죠. 높이는 4m 초과하시면 안 되지만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4.2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모래, 흙, 자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덮개가 있어야 되고요. 적재물, 파손품, 낙하의 우려 차량은 고속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차량 운행 속도가 50km밖에 안 나와요. 자, 최저 속도 제한이 고속도로는 보통 50km죠. 그렇기 때문에 50km 안 나온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국도로 다녀야겠죠. 자,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럴 때는 카고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에서 화물의 인수, 인계, 요령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사고별 대처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무분별한 적재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 던지거나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집합식 화물의 포장 불량인 것도 이유가 많아요. 상하차시 이렇게 던지면서 상하차를 할 때도 파손 사고 되겠죠. 이런 것들의 대책은 일단 집합시 고객한테 이게 어떤 건지 그 포장 상태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깝거나 가벼운 거리라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를 한다. 파손 스티커 자주 붙이고 있죠, 요즘. 자, 충격이 약한 화물일수록 예외 상황, 유의 상황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보강 포장을 한다라는 대책으로 파손 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겠죠.
자, 옷은 사고 더러워지는 거죠. 자, 김치, 젓갈, 한약 이런 것들이 터져서 포장이 약한 경우에 터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 안전박스 적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해서 기본 적재 규정을 지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실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자, 차량을 이석할 때 차량 내 화물이 도난됩니다. 자, 택배 잠시 문 열어놓고 택배 갖다 놓고 왔는데 택배들이 사라져 있어요. 누가 훔쳐간 거죠. 자, 화물 적재 시 인수자 확인이 부실한 경우, 배달을 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배달 받았다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송장에 2개 부착돼서 화물이 집화된 경우도 분실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운송장, 화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석할 때 내가 시건장치를 꼭 잠그고 배달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인수자 확인할 때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는 것이 분실사고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장 볼게요. 7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암기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자, 일단 화물 자동차 기본적으로 일반형, 덤프형, 밴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과목에서는 추가로 특수 용도형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1, 2, 3번은 우리 1과목에서 다뤘었죠. 특수 용도형에서는 1, 2, 3번에 해당하지,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정한 용도를 위한 구조를 우리는 특수 용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수 용도형이랑 특수 자동차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특수 자동차에는 뭐가 있냐? 견인형, 군한형, 특수 작업형, 이것도 마찬가지 1과목에 다뤘었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자동차의 호칭 보도록 할게요. 보니 트럭,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 밴, 상자형 화물실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고도 얘기하죠. 화물실에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수 자동차,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냉장차,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 자동차, 마트에서 배달 차량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탱크차, 탱크 모양 용기에 펌프를 갖춘 특수 장비차인데 쉽게 말해서 액체 수송에 요즘 뭐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뭐 휘발유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차들을 우리는 탱크차라고 부르고요. 자, 그 운전하는 전자할 때 쓰는 탱크가 아닙니다. 탱크 롤이라고 얘기하죠. 덤프차, 자, 이거 중력에 의해서 적재물을 이렇게 윙 끌어올려서 기울여가지고 밑으로 두루루 떨어뜨리는 흙 덤프 트럭, 볼보 트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풀 트레일러입니다. 풀 트레일러죠. 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핀데 죄송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트랙터에도 적재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총 하중은 트레일러만 받습니다. 그래서 적재량,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폴 트레일러가 있어요. 폴 트레일러라고 있는데, 자, 파이프나 형광, 둥글둥글한 기둥, 장착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수송할 때는 폴 트레일러입니다. 풀 트레일러랑 폴 트레일러 이거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세미 트레일러 나왔네요. 자,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하는, 자, 앞에 트랙터가 이렇게 있으면 트레일러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연결을 시키는 거죠. 기차처럼.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 트레일러로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 트레일러는 좌파 수송은 밴형으로 하고 중량물은 세미 혹은 중서상식 트레일러로 한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돌리라는 거는 일축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미 트레일러와 조합해서 풀 트레일러로 하기 위한 공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못 같은 거를 끼우는 거죠. 그거를 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축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 두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장점 볼게요. 장단점은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 트레일러라는 건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트랙터가 따로 움직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효과적인 적재가 가능합니다. 40톤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탄력적인 작업 가능. 트레일러만 분리해놓고 트랙터가 떨어가가지고 또 다른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화물 보관 기능. 자, 우리 하차는 내일 합시다. 잠시 트레일러에 보관해 놓죠. 이런 식으로 잠시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랙터와 운전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트랙터 한 대로 트레일러 여러 개를 붙여서 가지고 오고, 놓고 또 가서 트레일러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라는 게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용어라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믹서차예요. 우리 시멘트 반죽하는 이게 돌아가는 그런 믹서차 있죠? 그거를 아지테이터라고도 합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상식.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즉 평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저상식이 중요한데 불도저나 기중기 건설 장비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게 아무래도 땅으로 무게 중심을 낮춰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 해서 저상식에 많이 쓰고요. 중저상식도 무거운 거를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대형 핫코이나 중량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에 많이 쓰는 게 중저상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켈레탈 트레일러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고, 배형 우리 많이 짚어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픈탑 트레일러, 천장이 오픈되어 있어요. 탑 오픈, 지붕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픈, 지붕으로 화물을 들어가게 하는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용도 트레일러, 뭐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뭐 자동차 운반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특수용도 트레일러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카고 트럭, 좀 자주 나온 트럭도 한번 볼까요? 자,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트럭. 자, 저형 특장차. 자, 이렇게 설명이 잡혀 있는데, 뭐 덤프 트럭,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 탱크죠, 이게. 냉동차, 이런 것들이 저형 특장차. 그리고 합리화 특장차. 자, 하역을 합리화시키는 설비기가 있는 차량, 요거 개념이 까다롭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 차량, 측방 개폐차,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차. 이렇게로 되어 있는데, 자, 하역이 조금 더 용이할 게, 상하차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달려있는 차를 합리화 특장차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문을 옆으로 열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는 게 측방 개폐차,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합리화 특장차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덤프트럭 계속 나오는데, 자, 이거는 볼보 덤프트럭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도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네요. 자, 화물 운송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면책 사유,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 화물에 결함이 있거나 자연적인 소모,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얼음을 배송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음을 배송해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녹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자연 소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사 화물의 성질에 의해서 발화, 폭발, 부패, 생산이 썩었다. 이런 것들, 뭐 이제 손해배상 면책이 되겠죠. 근데 생선 이런 거는 당연히 냉동차, 냉장차에 배송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령이나 공권령으로 인한 운송의 금지, 몰수, 압류 등에서는 사업자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뭔가 도적대에게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 볼게요. 고객은 사업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사고 증명서를 얼마나? 1년 안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1년 기준 하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의 이제 책임입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 사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 자, 인수의 2일 전까지 2일 전에 해제 통지를 했어요. 그럼 계약금의 배, 그냥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배인 거죠. 배액이 2배를 주는 거고요. 인실 하루 전까지 해제 통지를 하는 경우는 4배를 줘야 합니다. 근데 당일에 해제 통지를 하면 6배를 손해배상해야 하고요. 당일에도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이 다 꼬였겠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금 10배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이죠.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 자, 사양 변경 원칙, 그리고 집중화 및 직약화의 원칙, 그 재질 변경,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그리고 규격화 및 효준화, 그리고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 이런 포장을 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을 추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유 볼게요. 자, 일단 택배 화물사마다 다 다른 게 뭐냐?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CU 택배면 대한통운이면 대한통운, 그리고 뭐 한진이면 한진,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 넘으면 일단은 수탁 거절 가능하고요. 무게도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건 밑에 건데 가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밀수,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현금카드, 수표, 증권, 현금화 가능한 물건 전부 안 되고요. 미풍양속, 사회에 반하는 물건, 인화물질, 위험한 물건, 그리고 동물 안 되겠죠. 거기 운송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운송물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당연하겠죠.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할 경우 이게 들키면은 수탁 거절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운송물의 기본적인 인도일은 일반적인 이틀이면 되고요. 도서 산간벽지 3일 정도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실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상식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가방을 받았는데 가방 끈이 떨어졌어요. 가방 끈 너 때문에 떨어졌는데 새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새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손잡이가 문제면.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손잡이 고쳐드리면 됩니다. 고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의상 뭔가 그 가방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뭔가 더 해주셔야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원칙이고 고칠 수 없거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뉘앙스를만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충분히 고민해서 풀 수 있고 그만큼의 시간이 시험 때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 최신 자료로 본 이 과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